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의 광대한 전장을 가로지르며 강대국의 행동 패턴을 읽어내며 전쟁이라는 렌즈를 통해 국제 정치의 본질을 통찰하는 책, 세계의 전쟁을 품고 오신 국제관계학 박사 김정섭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김정섭 작가님은 현재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 외교 안보 현장의 경험과 학문적 성찰을 결합하며 국제정치를 이론적, 역사적 맥락으로 짚어내며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천착해 왔습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실까요? 네, 저는 뭐 정부에서 공직에서 있었던 경험도 있고요. 네. 나와서 또 연구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네. 책을 또 묶어내셔서 엄청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 속의 이야기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였으면 더 거리두기하고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여기 소속된 사람으로서 또 너무나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좀 특별한 책이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접근 자체가 이 책 얘기를 오늘 좀 자유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김정섭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전쟁과 평화란 어떤 건가요? 네,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군주는 전쟁 외에 어떠한 목표도 생각도 직업도 가져서는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가 그 통치자의 지상 과제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전쟁이 뭐 매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음, 이 국제 정치에 마치 이렇게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이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생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네. 어떤 그런 큰 하나의 대사건일 수가 있거든요. 뭐 한번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가님 그 올해 우리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혀 감이 안 잡히시겠죠? 네. 59조 4천억이 넘습니다. 음,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365로 나누면 네. 이 1,628억 원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쓰는 그렇게. 국방비가. 그러니까 좀 이거는 약간 또 와닿네요. 어제도 1,628억 원을 썼고 오늘도 이 돈을 네. 쓰고 있고 내일도 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전쟁이 일어날까 봐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쟁과 평화는 어떻게 보면 좀 함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진짜 동전의 양 잘못 뒷면. 관리하면 음. 평화가 있다가 이게 뒤집어지면 그게 전쟁이 되는 것이고, 예, 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 신중하게 조심하게 다뤄나가야 되는 문제죠. 그렇군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전쟁을 생각하는 저의 어떤 시각, 생각 자체가 약간 막연하고 조금 감상적인 음. 차원이었다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의할 만한 그런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돼. 이런 정도의 차원이었다면 이 책 읽으면서 조금 더 냉정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책에 워낙에 그 사실들이 막 들어가 있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입장에서 또 생각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냉정하게 다각도로 보게 되니까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여러 각도로 우리 사회를 휩쓸고 왔었던 과거부터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을 좀 보게 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섭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연구 또 이 현장에서 계속 있으셨던 분인데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전쟁을 생각하셨던 것과 또 이 현장과 이론을 직접 몸으로 겪으시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것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한 27년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뭐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제 일이기도 했고요. 그쵸. 예, 그것이 뭐 제가 국방 예산과 관련된 일들을 하건 아니면 정책을 다루건 그래서 항상 이 군과 함께 하면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정책으로 다뤄왔고 음. 또 연구자의 길을 걸으면서는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그 네. 전쟁의 사례들을 보면 이 시공간을 뛰어넘으면서 그런 사례들을 보거든요. 음. 예. 그래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조망해보고, 네. 예. 또 이론적으로 보는 것을 다시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반추할 수 있고, 음. 예.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안목 그리고 분별력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모두 갖춰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사실은 이 지정학적 중간국이잖아요. 네. 강대국의 세력권이 이제 부딪히는 그런 곳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음. 그러니까
한반도가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 다 그럴 때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쵸.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또 6.25 전쟁. 네. 근데 지금 또 이 지역에서 세력 균형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더더욱이나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도 한번 이런 지정학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그런 감각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이 지금 세계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부제가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겁니다. 강대국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 여기에 주목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강대국은 항상 이런 지정학적 사고를 하거든요. 세력권의 관점에서 네. 자신의 국익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국경만을 지키지 않아요. 국경 넘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이제 뭐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져도 마찬가지죠. 대만은 미국으로 또 수만 마일 떨어져 있는데 미국이 대만을 왜 굳이 그렇게 지키려고 할까? 태평양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세력권의 관점에서 강대국들이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 세력권 안에 있는 그거보다 작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강대국들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어떤 행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국제 정치를 굉장히 뭐 선과 악이라든지 좋은 나라 나쁜 나라라든지 굉장히 규범적인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오히려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놓치는 정보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대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은 이 책에서 이제 언급한 세계의 전쟁들을 하나하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관으로 가볼게요. 태평양 전쟁입니다. 태평양 전쟁 저는 특히 이 챕터 따라 읽으면서 와,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렇게 파괴력이 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대사잖아요. 이런 것을 결정하고 또 이어가는데 인간의 뭔가 오기라든지 어떤 실수라든지 혹은 우연이라든지 뭐 너 대신 너 이런 느낌의 이런 굉장히 감정적이고 일시적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판단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게 좀 놀랍기도 했어요. 이렇게 벌어지기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보면 그런 그 오판, 네. 망상, 두려움 또는 오만함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마다 다 다른데 태평양 전쟁도 그렇게 보면 어떤 제국적 망상, 오판 이런 것이 막 뒤섞여서 벌어진 재앙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그 전까지 태평양 전쟁 전까지는 굉장히 승승장구했잖아요. 청일 전쟁, 러일 전쟁, 1차 세계 대전 때 계속 이기면서 그 제국적 판도를 넓혀갔거든요. 네. 그럴 땐 굉장히 냉철하게 사고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구 열강과 이제 부딪히는 충돌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그 구미 열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일본을 지원해 줬어요. 네. 일본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일본이 너무 커서 또 영미의 세력권을 건드리니까 그것을 제어하려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게 태평양 전쟁이거든요. 아. 네. 정말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례들 읽으면서 와 이런 기록들을 하고 진짜 이 정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뭐 천황의 그 얘기들도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소설가 이토세이의 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수많은 자료가 이 책에 있거든요. 뭐 이런 표현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고 박다. 이 전쟁은 박다. 우리가 선진국 백인에게 느꼈던 열등감이 그 한 번의 급습으로 사라졌다. 이런 식의 그 어떤 이상한 열기에 도취되어 있는 일본 시민들의 분위기까지도 많은 기록으로 남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게 단 몇 명이 아니라요. 네. 뭐 소장용부터 시작해서 지식인까지 다 마찬가지였어요. 막 취해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열광하고 낙관적이고 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음. 그것이 위정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까지 공유되는 그 에너지. 네. 근데 이게 일본의 태평양 전쟁 때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네. 1차 세계대전도 보면 각국이 그 당시에 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막 이제 시작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것은 정의로운 전쟁이고 금방 끝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전선으로 떠나가는 그 장병들을 환호하고 꽃을 던지고 굉장히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굉장히 비극으로 변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죠. 근데 그 인류가 수많은 전쟁을 해왔는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패자만 남긴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특히 네, 지식인들. 네, 저는 너무 충격받았던 게 토마스만 뭐 이런 네, 소설가가 써놓은 글이 전쟁은 지금 얘기하신 1차 세계대전 네. 개전 직전에 이제 이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전쟁은 정화요, 해방이요,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엔 너무 순진한 것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이 지긋지긋한 평화가 싫다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이게 1차 세계대전 전에 네. 전쟁은 마치 그 한 차례 지나가는 그 여름 폭풍우처럼 공기를 맑게 해준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막 시작했거든요. 아, 물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기도 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지금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얘기로 태평양 전쟁까지. 이 태평양 전쟁, 일본이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 붙들려 있었던 이유도 그런 어떤 오기 같은 거였던가요? 오기와 더불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진주만 공습 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해요. 그러니까 음, 서서히 이제 목이 이러다가는 이 졸려 죽을 것 같다라는 네.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학문적으로는 예방 전쟁이라 그러는데 네. 이 내일보다는 오늘이 낫다. 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면은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네. 오늘 반드시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압박감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런 예방 전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가지 또 끔찍한 사건들, 원폭 비극 같은 것도 또 벌어지게 되고 결국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 원폭 비극의 무대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 태평양 전쟁. 근데 여기 과정에서도 또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고민의 문제들이 또 등장하더라고요. 민간인 네, 공격에 대한 네. 부분들을 둘러싸고 여기서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좀 끔찍할 정도로 제가 적나라하게 좀 다 그 좀 소개를 했죠, 네, 책에.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전쟁과 윤리의 문제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쟁이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투원이 있고 비전투원이 있고 네. 민간인은 절대 살상하면 안 되고 음, 그것이 일종의 전쟁 규범이고 전쟁에 관련된 국제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폭격해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이런 걸 많은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태평양 전쟁 때 원폭투와 관련돼서는 그게 훨씬 더 끔찍하게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그 히로시마에 먼저 원폭이 제일 먼저 네. 떨어졌잖아요. 그 도시가 선정되는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음, 후보지가 세 개가 있었거든요. 네. 도쿄, 교토, 히로시마. 어, 근데 도쿄는 그동안에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 신무기, 핵무기를 떨어뜨려도 효과를 좀 보여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네. 제외가 됐고요. 교토는 여기는 떨어뜨리면 굉장히 충격이 크리라고 봤지만 당시에 미국의 그 전쟁성 장관 음, 스팀스 장관이 신혼여행을 갔던 데래요. 추억이 있던 곳이라. 개인적 여기는 추억 문화유적이 때문에. 많으니까 네. 떨어뜨리면 안 된다. 어, 그래서 남아있는 게 히로시마였어요. 히로시마는 군수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수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민간인이지만 음, 그 민간인이 일본의 전쟁에 기여하는 민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로 떨어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폭이 그 한 번 떨어뜨려서 바로 즉사한 인원이 7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근데 그 떨어뜨리면서 그 미국에서 회의를 하면서 사전 경고를 그래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음, 일부러 안 합니다. 사전 경고를 해서 민간인을 좀 이 민간인들이 좀 대피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파괴력을 더 일본의 크게. 파괴력보다도 일본에 주는 심리적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뭐 르메이라는 분, 이분은 무고한 민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네. 싸우는 대상은 이제 군대가 아닙니다. 네. 무고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태평양 전쟁 때만 있었던 건 아니라 뭐 1999년에 나토가 세르비아 공습할 때라든지 네. 뭐 이럴 때도 물론 오폭으로 민간인이 희생되는 적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발전소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의도적으로 폭격을 했거든요. 나토도. 네. 그래서 유엔이 비난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전쟁과 윤리 간의 그런 딜레마,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 수많은 합의와 이런 네. 것들이 다 무효로 돌아가는 정말 순간의 어떤 그 파괴력, 이거 이제 전쟁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전쟁 책임 국가로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일단 어깨 퀴즈를 만난 다음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오늘의 어깨 퀴즈 문제입니다. 그는 아테네와 함께 전쟁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아테나는 지혜를 상징하는 반면 그는 전쟁의 잔인함, 폭력성을 상징하죠. 그의 이름도 해악, 폐허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전쟁의 신은 누구일까요? 네, 이 전쟁의 신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 주실 수 있나요? 힌트? 힌트는 힌트. 좀 어렵습니다. 힌트가 더 그래서 어렵다고요? 아니요. 이 퀴즈가 어려워서 어, 그냥 머릿속에서 누굴까 떠올리려고 네. 하지 마시고 좀 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힌트 검색 찬스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카페인 분들 검색해 보세요. 전쟁의 신. 네, 이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김정섭 작가님께 궁금한 거, 뭐 인사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BS 라디오 글 반디 또 휴대전화 문자 샵 1045 열려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세계의 전쟁 선물로 드릴게요.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네,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OST인데요. 네. 이거는 태평양 전쟁의 격전지 중에 이오지마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당시 그 주둔 사령관, 일본의 사령관 쿠리바야시 중장이라고 있는데 네. 그 쿠리바야시 장군이 자신의 가족에게 주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기초로 책도 쓰여졌고 또 이것처럼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네, 카일 이스트우드의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푸시케의 숲에서 펴낸 책입니다. 세계의 전쟁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김정섭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어깨 퀴즈 드렸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 드렸고, 유영주 님이 북카페 최초로 오픈북 퀴즈라고 오픈북이 아닐 방법도 없긴 없는데요. 검색 찬스를 쓰셔라. 이게 이제 힌트였습니다. 지금 정종숙 님, 난 토르로 할 거야. 우주까지 섭렵하고 다니는 토르가 전쟁 최고의 신으로 등극했다고 할 거야.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는데, 네, 이렇게 오답도 환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1116님은 히로시마가 그 원폭 투하 장소로 선정되었다는 거, 그 배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줄 모르셨다고 처음 알았네요 하셨습니다. 뭐 히로시마뿐 아니라 나가사키도 거기도 또 약간 어떤 우연의 결과가 좀 작용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가 두 번째 원폭이 투하됐는데 원래는 그 고쿠라라는 곳에 떨어뜨릴 예정이었는데 네. 그 폭격기가 가서 보니 너무 안개가 심해서 그 옆에 한 30분 거리에 있는 그 나가사키에 다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비극의 무대가 되는 게 한순간 그런 날씨 때문에 기후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앞서 원폭 투하했던 날로부터 며칠 후였는데, 네, 3일 후에. 그렇죠, 3일 후. 그 사이에 좀 빠른 항복을 네. 했다면 나가사키는 이제 그 참화를 좀 피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폭이 떨어졌는데도 일부 그 강경파들은 계속해서 옥세를 외쳐요. 전쟁 항복을 하면 안 된다고. 네. 예. 그러면서 내부에 그 이제 항복을 해야 된다 아니면 버텨야 된다라는 그런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네. 두 번째 원폭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옥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걸 이 책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살짝 네. 얘기해 주세요. 옥이 이렇게 딱 깨져서 부서질 때 그런 모습처럼 아름답게 충절을 지키면서 네. 우리 모두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자.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일본 국민들을 이렇게 몰아간 그런 구호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나 이제 패전국이 되었고 패전국으로서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이제 감당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를테면 미국 같은 그 국가도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또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네. 우리가 일본을 독일과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독일은 이제 과거에 대해서 나치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데 일본은 반성하지 않는 국가로 그렇게 남았는데 이유는 뭘까라는데, 거기에도 뭐 역사의 아이러니가 좀 작용한 거죠. 초기에 미국의 대일 정책은 전쟁이 끝난 후에 굉장히 징벌적으로 일본을 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범들 체포하고 또 공직에 있는 핵심 세력들 다 공직에서 추방하고요. 완전히 일본을 비군사화시키고 민주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갔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미소 냉전이 굉장히 심화되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이제 마오쩌둥이 이 음.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중국 전체가 공산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로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180도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쫓아냈던 그런 공직에서 추방했던 사람들이, 구세력 그 인사들이 다 다시 핵심으로 복귀를 해요. 가장 이 상징적인 인물이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스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A급 전범이고 처형될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이런 그 공직에서 추방됐다가 다시 복귀되면서 수상까지 가거든요. 미국의 지원으로. 네. 이 기시 노부스케가 누구냐면 아베 신조 전 총리, 일본 총리, 일본을 막 보수화하고 우경화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네. 그 아베 신조 총리의 외할아버지예요. 아, 본인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맥이, 만약에 그때 이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일본은 좀 더 과거에 대해서 좀 청산하고 새로운 세력이 일본을 이끌고 이랬다면 지금 동아시아의 모습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참 정말 이걸 진짜 드라마라고 얘기해야 될지 한치 앞을 좀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과거 얘기를 더 많이 잘 알고 현재에 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관으로 넘어오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체감하기로 진짜 이건 너무나 현재형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기사들이라든지 뭐 이게 뭐 사진 이미지 같은 것이 또 워낙 요즘엔 소셜 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기도 하니까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와, 이런 형태의 전쟁은 진짜 과거에만 있는 줄 알았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반복되는구나 싶기도 했었고, 이 책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 자연적인 위치부터 역사적인 맥락이 더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서방이나 또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침략당한 나라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쪽의 어떤 담론이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시각이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서방 진영에서 강조하는 것인데, 침략 전쟁이라는 거죠. 러시아의 침략 전쟁, 현상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 목적은 푸틴이 이 강대국 지위,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어떤 지도를 다시 그려보려는 어떤 제국주의적 열망이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서방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막아주지 못하면 이건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아니라 이 규칙 기반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국제 질서에 대한 파괴다. 만약에 푸틴이 여기서 성공하면 시진핑의 야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단결해서 러시아에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이제 그런 담론이 하나 있고요. 반대 담론은 이제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 쪽 또는 미국 내에서도 어떤 현실주의 학파들이 얘기하는 건데, 네. 여기는 오히려 러시아의 반격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지나친 팽창, 네.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다. 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가 1949년에 창설돼서 소련이 이제 무너졌는데, 네. 그러면은 상대가 없어졌으니까 해체되는 것이 사실은 또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네. 이제 군사 동맹. 그렇죠. 근데 소멸하기는커녕 계속 팽창해 왔거든요. 옛날에 뭐 폴란드, 헝가리 이런 그 구소련의 그 위성 국가들도 다 흡수해 가면서.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을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러시아가 그거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 국경선을 4,000km가 넘게 지금 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그 꼭 필수적인 완충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 안보의 임계점이다. 네. 예, 제가 강대국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사고를 하느냐 했는데, 이 세력권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까지는 절대 상실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까지 감행한 것이고요. 세 번째 관점은 이건 진짜 좀 독특한데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이 이제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에요. 네. 뭐냐면 이게 남반구라는 건데 여기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또는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을 이제 통칭하는 건데 이런 나라들은 좀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잘못된 것은 맞아요. 네. 그런데 서방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함께 러시아를 응징하자. 우리는 거기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강대국은 항상 그래왔지 않느냐. 미국도 이라크를 침공했고 네. 그때 유엔에 승인 없이 행동했고 그때 우리가 언제 미국을 제재했느냐. 이러면서 오로지 우리의 국익만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회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서 테러 제재를 굉장히 촘촘하게 강력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의 원유나 이런 거를 싼 값에 사주기 때문에 제재 구멍이 다 뚫리고 인도는 사실은 미국과 함께 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 요즘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그쵸. 또 이때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이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차원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여기서는요 거잖아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래요. 네. 그건 유럽의 문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세계에는 전쟁과 폭력이 그냥 점철돼 왔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에티오피아 내전 이럴 때는 서방이 이런 지정학적 제왕과 뭐 어떤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네. 굉장히 둔감하다가 유럽 한복판에서 백인들 간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마치 전대미문의 뭐 사건인 양 네. 막 글로벌 동참을 외치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제 또 그렇죠. 그러는 온도가 거죠. 좀 다르죠. 다릅니다. 예, 굉장히 흥미롭다고 얘기해야 될지 아무튼 요런 반응은 그렇다면 그 미국이나 서방 측에서는 전혀 예상 못했을까요? 과거에는 이렇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옛날 느낌을. 미국이 굉장히 힘이 있었을 때는 네. 미국이 깃발을 들고 독립하면 따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힘이 많이 빠졌고 네. 세계가 굉장히 진영화되어 있고 그런 틈을 타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남반구라는 그런 나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통제가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젤렌스키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부류로 이제 갈렸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실은 더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이 책의 분위기를 작가님 낭독으로 직접 좀 만나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그 책의 서론에 그 전지적 강대국 시점 부분이 있는데요. 9에서 11쪽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평시에는 국제정치의 야수적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국제정치도 마치 국내 정치 영역처럼 법과 규율이 존재하고 국가들은 이 질서 내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안보 불안감이 임계점을 넘을 때 또는 미래가 암울하다는 절망에 빠질 때 국가는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아니면 제국을 향한 열망, 패권적 지위에 대한 집착, 그리고 온갖 불신과 판단 착오가 겹쳐 전쟁이 터지기도 한다. 이럴 때 강대국은 무자비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이며 그 과정에서 국제정치의 본질과 작동 원리가 거칠게 드러난다. 한국 외교에는 지정학적 사고의 전통이 미약하다. 지정학 공간을 둘러싼 투쟁을 벌일 만큼 강대국이 아니었고 복수의 국가들을 자신의 국익에 맞게 배열하고 관리해 나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대국은 항상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사고를 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유라시아 심장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이며 나토의 대응은 이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이 귀환했다는 말이 있지만 엄밀히 보면 지정학은 돌아온 것이 아니다. 지정학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단지 전쟁이 터지기 전엔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다.
강대국의 세력권이 부딪히는 지정학적 중간국인 한국이 지정학적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다. 적어도 강대국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지, 유사시엔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강대국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제국의 시선으로 국제정치를 이해해보자는 것이 이 책을 집필한 목적이다. 네, 이렇게 세계전쟁의 일부 김정섭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쉽게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이 굉장히 끈질기고요. 또 아마 푸틴이 굉장히 오판을 한 것 같은데 서방도 굉장히 이 결속력을 오래 유지해주고 있어요. 지금 2년 넘게 계속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력 격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음. 쉽게 러시아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러시아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몇 차례 전쟁을 계속 반복하면서 몇 차례 이상이죠. 반복하면서 인류라는 말을 쓰기에도 너무나 제각각의 그 이익 관계들이 달라서 이게 어떤 결과들을 야기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더 한번 확인했는데 인류가 배우는 교훈이라는 거, 어떤 공동의 어떤 그 교훈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전쟁 앞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확 뒤집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승자가 없어요. 네. 다 패자예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가장 고통받는 나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유럽도 지금 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만약 러시아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도 승자가 절대 아닙니다. 네. 러시아도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고요. 특히나 러시아는 유럽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건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발전돼 왔잖아요. 네. 뭐 우리가 차이콥스키도 알고 그쵸. 톨스토이도 있고 이런 유럽적 문화 속에서 이렇게 발전해 왔던 나라인데 지금 유럽과 완전히 단절돼 가고 있어요. 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음. 그러면서 러시아는 기껏해서 뭐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차지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한 우크라이나랑 어쨌든 마주하게 될 것이고 네. 또 나토가 결속하면서 또 러시아를 굉장히 이제 견제할 것이고 음. 러시아가 의지할 것은 중국밖에 없는데 갈수록 중국한테 하위 파트너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승자일 수가 없는데 결국엔 또 이런 비극이 다시 한번 발생한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인철 님이요. 오늘 주제가 요사이 세계 정세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각을 알게 해준다고 하시면서 더운 기온에 이 나무 벤치에 앉아서 지금 집중해서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오답도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요. 정답도 물론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곡 듣고 갈까요? 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그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뭐 누가 뭐래도 우크라이나인들인데요. 그 우크라이나 전통곡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초원의 붉은 칼리나 네. 이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제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이 곡을 부르면서 서울에서 공연도 했더라고요. 예,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세계 전쟁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김정섭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음악 나가는 사이에 상의를 못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려주실 것인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뭘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평소에 생각해봤는데요. 네, 그 총을 네. 그리는데 총구가 마지막에 휘어서 어. 자신한테 향하는 총을 들고 있는 거. 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네. 상대를 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신한테 돌아오고 아. 어떤 전쟁도 그 다 패자만이 남는다라는 그쵸. 그런 차원에서 와, 아니 너무 의미 있는 네. 이게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계속 챙겨야 하는 어떤 메시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총구인데 끝이 휘어져서 결국은 자신을 향하는 그런 총이 등장하는 그림을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9110님, 전쟁 이야기 외면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작가님들과 직면하니 안타까우면서도 흥미롭습니다. 책 읽어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세계의 전쟁을 이제 강대국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분석하고 수많은 사례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국제 정치 얘기, 역사 얘기가 차곡차곡 들어가 있어서 이 책 보시면 아마 큰 울림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면서 넘어왔는데 사실 책 안에서 또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그 미국 얘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처음에 발발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이게 그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전략적인 기회처럼 다가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지금은 또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뭐 America is back. 예, 네. 그래서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더 이제 확대하려고 그러고 또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특히 미국의 관심은 최대 지금 관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네.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나라들이 뭐 이쪽에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들도 중국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네. 경제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뜻대로 그렇게 그 중국 견제에 그 이렇게 모아지지 않았는데 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러시아가 권위주의 국가로서 이제 중국과 결속하고 네. 그 반대 진영인 나토 또 이쪽에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이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결속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국제 구도를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로 만들어서 네. 그런 프레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었는데 음.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수월하게 되진 않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한 방으로 아. 그런 구도가 쫙 짜여졌던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 기회로서도 작용한 거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쟁이 좀 길어지니까 미국도 네.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언제까지 우크라이나한테 저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쓸 것이냐 음. 이런 반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음. 특히 이제 현실주의 학파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를 너무 적대시해서 러시아를 중국과 가깝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미국의 이득인가.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사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정학의 사고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위험한 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덜 위험한 적과 손잡는 건데 음. 지금은 러시아는 덜 위험한 그 세컨 에너미라는 거예요. 네. 중국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의식하고 있기 중국에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 러시아와 지금 저렇게까지 우리가 미국이 이 지금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다. 네. 그래 뭐 그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는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복잡합니다. 정말 신경 쓸 게 많고.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만 전쟁입니다. 이 단어를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래의 이제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대만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유 좀 얘기를 들려주시죠. 네, 이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가상의 전쟁이지만 제가 한번 네. 해봤는데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지금 남아있는 이제 화약고예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화약고가 뭐 네 군데, 세 군데를 얘기해 왔어요. 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였고요. 또 음. 하나는 중동이었어요. 네. 이미 터졌어요, 거기는. 그렇죠. 남아있는 곳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대만해요. 네. 또 하나는 한반도. 네. 이 두 군데는 터지지 말아야 되겠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만에서 미중 간의 이런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계속 팽창하면서 어떻게든 이 대만 통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미국은 반대로 대만을 지켜줘야 이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입지나 이런 세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쉽게 또 물러나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그 현상 유지가 이루어질지 그것은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진짜 계속 지정학적 위치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입장에서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천의 항공모함 역할을 해준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처한 상황이 책에 보면 이제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여기서 만약에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미국과 이제 중국이 이제 군대를 보내는가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나와 있어서 너무 실감이 나고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되긴 하겠지만 정말 자칫하면 벌어질 수도 있는 진짜 이 화약고 같은 것이다라는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네.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뭐 자신의 업적을 이제 남기기 위해서 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까 태평양전쟁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방 전쟁 차원에서 벌어졌다 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만약에 대만이 좀 독립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행보를 한다든가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거는 네. 막아야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듯이 아마 그렇게 되면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것들도 많이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워게임이라고 해요.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게 네. 수없이 많은 이제 그 연구자들, 연구기관들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그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개입할 건지, 대만을 지키러 올 건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올 건지, 네. 또는 대만인들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항전할 건지, 음. 우크라이나인들처럼 그렇게 과연 할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미국의 동맹국들, 일본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과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중국과 싸우려고 할 것인지, 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이런 변수의 조합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데 한 가지 모든 그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는 어느 일방도 중국이나 미국 어느 일방도 쉽게 이걸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전쟁이 일단 벌어지면 교착으로 가고 네. 수많은 희생이 벌어지고 막 수백 척 이 함정이 침몰하고 항공기가 추락하고 이런 고강도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으로 에스컬레이션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는 상당히 모든 연구 결과들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결정인데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렇지만 이제 앞서 우리가 만나봤던 사례들을 통해서 봤을 때 두려워지는 것은 와,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으로만 중대사를 결정하지 않는구나라고 네.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했던 그 과거의 그 지도자들 네. 지금 우리가 역사책으로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지? 뭐 이렇게 되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보다 과연 현명한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나? 네. 이런 생각해 보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우리 개개인 차원에서도 조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목이나 분별력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저는 책에서 또 재밌게 읽었었던 것이 이 냉전 해체 과정에서 보면 아까 워게임 얘기도 하셨지만 수많은 변수를 고려한 시나리오 상으로도 시뮬레이션으로도 아마 예상 못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그 소련이 구 동독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하는 과정부터 시작되는 어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런 과정들처럼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약간의 좀 다른 기운 같은 것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좀 출구가 없어 보이는 앞으로의 미래, 뭐 전쟁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 싶은 데서도 또 뭐 좋은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너무 암울하게 전망하고 그걸 기정사실화하면 네. 그 암울한 미래를 그 앞당기는 또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미래에 대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뭐 전쟁이 불가피하다든지 그렇죠. 너무 미래를 어둡게 그리면 또 그 자기 뭐 실현의 그런 어떤 그 자기 충족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또한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것도 위험한 것이죠. 네. 예. 김미향님이 들으시면서 전략적 사고라는 말은 이렇게 여러 얼굴을 하고 있네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또 책을 보시면 더 그러실 텐데 정말 와 이렇게 내가 한 면만 혹은 일부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소라님은 오늘 정말 좋은 책과 저자님 소개 감사드려요. 제가 일본 군국주의자만큼이나 미 제국주의자에 분노하고 혐오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대학 신입생 때 처음 근현대사나 해방 전후사에 관한 책을 읽고 얼마나 충격받고 분노했던지 세계의 전쟁 꼭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많은 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연님은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세계 전쟁에 푹 빠진 초3 아들이 있습니다. 물어보거나 만약에 이랬다면 이라고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할 때가 많아요. 이번 책 함께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드렸던 어깨 퀴즈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바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이죠. 이름이 해악을 끼치는 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 존재 이름 무엇인가요? 정답은 아레스입니다. 네, 아레스. 안젤리나 졸리도 막 등장하고 지금 이 아로 시작되는 거 오픈북이었는데요. 일부러 오답을 좀 즐겨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받으실 분 3분 발표할게요. 7461님, 이인철님, 박주연님 3분입니다.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주소 꼭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은 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386님이 이야기 쭉 들으시면서 우리의 대응과 준비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물론 간단히 답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대만 전쟁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질문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으신지. 즉답보다는 저는 지금 이런 어떤 대격변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정확한 정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건 맞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신냉전이다라는 그런 구도 속에 우리를 너무 이렇게 가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선택의 폭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미국도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싱턴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또 항상 강대국의 변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좀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제 정세를 굉장히 좀 예민하게 계속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외교 좌표를 잘 설정해서 네. 너무 극단적이지는 않되 어떤 한 좌표를 설정하면 이것을 너무 흔들리지 않게 정부가 바뀌더라도 네. 보수 진보 정부 바뀌더라도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북카페 나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3번째 곡은요. 백학입니다. 이 드라마 모래시계의 삽입곡이기도 네. 한데 이 2차 세계대전의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끔찍하고 유명한 그런 전투인데 거기에서 희생된 소련 병사들을 기념하는 그 러시아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요제프 코브존의 백학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